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다뤘던 CSO랑 리베이트에 대해서 복습을 하고 더벨 기사에 따라서 로열티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CSO에서 하는 리베이트가 불법인 거지 정상적으로 CS 영업을 잘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디포럼 제약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CSO 영업 방식을 도입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부터 실적 개선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안 좋은 제약회사들은 CSO 영업 방식을 많이 도입하는 그런 사례들도 저번에 한번 살펴봤고요. 리베이트랑 CSO랑은 뭐 관련이 있지만은 또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리베이트는 뭐냐? 물품을 구매하고 나서 제조사에 영수증 등 구매 증거를 보내면은 몇 달 뒤에 리베이트 금액을 준답니다. 100% 리베이트도 많이 보인다고 하는데 1999년까지는 기업체 공무원 등에게 주는 리베이트가 문제였는데 최근에는 의약품 리베이트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오랫동안 이제 의사들이 제약회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왔다. 그래서 특정 제약회사 약을 처방해 주면은 그 약값의 몇 퍼센트를 리베이트로 받는 것, 그래서 속칭 알값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질병이 이제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병원들이 이제 경영난에 겪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일부 중소제약사들은 의약급 거래처를 대상으로 활발한 리베이트 영업을 한다. 그래서 병원들이 경영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리베이트를 받으면은 조금 해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교체가 쉬운 제품에 대해서 리베이트 지원을 해주는 제약사 제품으로 교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 뭐 감기약, 진해 거담제 같은 것을 교체를 해준다. 그래서 리베이트는 번역하면 판매 장려금에 해당하는데 한국에서만 불법이지 외국에서는 리베이트가 영업행위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로비 같은 경우에도 외국은 로비하는 사람도 있죠. 로비스트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구입 시 받는 판매 지원금도 리베이트에 해당된다라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리베이트는 횡령이랑 분식회계에도 굉장히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 여기 예시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펜을 100개를 구매합니다. 이 사람이 총무인데요. 100개를 구입하고서 한 달 뒤에 이 반액을 돌려줬습니다. 그러면은 을은 일단은 100개의 금액을 이제 경비 처리를 하겠죠. 그 다음에 이 총무가 받은 반액은 되돌려 받고서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50개에 대한 것은 이 총무가 먹고 꿀꺽하는 거죠. 횡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판 단체 이제 갑이 있잖아요. 그 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펜 100개를 제값에 팔았다라고 하고 실제로는 그 비용을 이제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식회계에 악용할 요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횡령, 뱅식회계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게 리베이트다. 추가적으로 이제 복습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9월 10일에 나온 기사 중에 HLB 바이오테크 업종 전환이 내년 연기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뭐 다들 알고 계시듯이 로열티를 받는 물질 특허 계약을 했는데 그게 2021년부터 받는 걸로 계약이 세부적인 게 수정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499억 원에 이제 사왔고 그 다음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공시도 나왔었죠. 제약 바이오 사업 매출이 50%를 넘어야지 업종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2020년 올해는 좀 힘들고 내년에 로열티가 항서제약부터 들어오는 로열티가 잡힐 경우에 이제 제약 바이오로 업종 전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 다 예상하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제 더벨 기사에서 요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대략 이제 그 로열티 3%로 잡고서 그 다음에 뭐 계산을 해보니까 뭐 100억 이상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더벨 기사에 따르면은 금액이 왕창 뛰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요, 아파티닙 중국 내 처방 매출이 연평균 4천억 원 내외라고 했죠. 그런 다음에 로열티 규모는 매출의 평균 10% 내외로 전망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단순 가정을 해가지고 매출은 그냥 요거 고정이라고 생각하고 매년 증가하죠. 저번 뉴스 기사 보니까 뭐 매년 35% 이상씩 성장을 해왔다고 하는데 이 성장률 제로라고 해놓고 보수적으로 잡는 거죠. 4천억 원에다가 이 매출 평균 10% 내외를 곱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로열티가 나오겠죠. 그래서 4천억 원에 10%면은 이게 400억 원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1년에 받는 로열티가 400억 원. 굉장히 큰 그 차이가 나는데 저번에 봤던 거는 뭐 100억 원이 넘었잖아요. 이 100억이랑 지금 더벨 기사에 따라서 계산해보면 400억 원이 나오는데 이 갭 차이는 바로 요 퍼센트에서 나옵니다. 여기서는 대략 3%로 잡고서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더벨 기사에 따라서는 10%를 잡고 하니까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업계 평균이 이게 한 10% 정도, 뭐 5% 정도 이렇게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7%가 이제 업계 평균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각자 어떻게 가정하느냐에 따라서 로열티가 얼마 들어오는지를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 로열티 계산하는 것은 이전에 꽤 됐죠. 제 영상을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최신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계산도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벨을 조금 신뢰를 하고서 보는 뉴스 기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 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이제 전망이 되니까 그거는 각자 판단을 해야 될 문제긴 하지만요. 그 다음에는 좀 배경 지식을 쌓기 위해서 자가포식 오토파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알아두면은 편리한 게 많거든요. 악조건에서 살아남으려는 세포의 반응 중 하나로 세포가 제 몸 일부를 스스로 잡아먹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토포지란 무슨 뜻이냐? 그리스어로 자기라는 오토와 먹는다를 뜻하는 게 합쳐져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기를 먹는다라는 뜻인데 감염됐을 경우에는 자가포식은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파괴할 수 있다. 그리고 세포 분해되면서 그 재활용하는 과정.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볼 게 오토파지, 아포토시스, 네크로시스 이렇게 세 가지를 좀 구분을 해봐야 되는데요. 일단 오토퍼지는 셀프 이링이라는 과정이라고 되어 있고 세포 자살은 셀프 킬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크로시스 괴사랑은 또 다른 거고요. 일단 1링이랑 킬링 차이에서 느껴질 수가 있겠죠. 일단 셀프 킬링, 세포 자살은 세포가 외부 혹은 내부로 신호 자극에 반응해서 스스로를 파괴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아포토시스는 세포를 이제 죽음으로 가는 사멸 프로그램이라면은 자가포식은 생존을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러니까 사멸이냐 생존이냐에서 차이가 갈린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어떤 경우에 오토퍼지가 발생하느냐, 이제 살아남기에 필요한 우리 영양분이랑 에너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부족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세포가 자기 몸의 소기관을 잡아먹어 분해를 해가지고 생존에 필요한 영양분을 얻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제 미토콘드리아나 리보솜 같은 세포 내 소기관이 망가지면은 이 망가진 거를 또 잡아먹어서 또 새롭게. 어쨌든 세포가 이제 자신을 보호하려는 스트레스 반응이 바로 오토퍼지입니다. 이 오토퍼지 연구로 여기 계시는 분이 오스미 요시노리라는 분인데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도쿄 공업대학 교수고요. 자,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이제 오토파지를 통해서 단백질의 재활용, 리사이클뿐만 아니라 위험한 단백질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파괴를 해서 세포를 깨끗하게 하는 기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신경세포에서 유해한 단백질이 분해되지 않으면 생기는 여러 이제 질병이 있겠죠. 뭐 치매 같은 거, 그 다음에 파킨슨병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어떤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 알아볼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기자회견에서 어떤 말을 하셨냐면은 300g의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는 하루 평균에 만들어지는데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은 거의 미치지 못합니다. 7에서 80g인데 그럼 나머지 대략 200g 이상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라고 했을 때 우리 몸은 몸속 단백질을 분해해서 리사이클링, 다시 재활용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날 당해서 음식을 구할 수 없을 때 물을 마시기만 해도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가포식, 우리 몸속 단백질 분해해서 다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토파지는 어떨 때 활성화되느냐? 세포에 스트레스 자극이 가해질 때 활성화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가 조난당해서 영양분이 없어요. 세포 내 영양소 결핍, 산소 부족, DNA 손상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그때 오토파지 스위치가 ON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의도적으로 불러와가지고 우리 몸에 망가진 부속품들을 이제 신속히 분해해서 재활용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게 바로 간헐적 단식 같은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간헐적 단식의 논리가 오토파지가 들어가 있다라는 점. 그래서 가끔 해주면 좋다라는 말들이 있죠. 그럼 이제 어떤 방법으로 되느냐? 오토파지 과정 1 보면은 격리막으로 이렇게 미토콘드리아나 얘는 이제 고장난 거겠죠. 그 다음에 단백질을 에워쌉니다. 그런 다음에 요 격리막이 바로 이렇게 있죠. 여기 리소좀이라는 거랑 이제 합쳐지게 가까이 다가오고요. 얘 안에는 단백질 분해 요소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리소좀이랑 이 격리막이 합쳐집니다. 이렇게 되면은 여기 안에서 요 동글동글동글한 것들이 분해를 합니다. 여기 분해되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해된 물질은 세포 안에서 재활용 또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여기 더벨 기사에 따라서 로열티를 계산을 해봤고요. 이게 연 400억 나왔고 그 다음에 오토파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